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말 하기 무섭게 시간 지나자마자 실거래가가 35를 찍었어요. 진짜요? 네, 저는 일부 아파트는 여전히 고평가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야 너는 아직도 너무 저렴한데? 라고 생각하는 아파트도 사실은 있습니다. 레몬님, 네. 저희가 6월쯤에 서울 네. 1급지 너무 고평가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댓글에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도 그 생각이 유효하신지. 뭐 물론 생각은 계속 바뀔 수는 있겠죠. 네. 제가 그때 1급지 진짜 시세 미친 것 같다고 맞아요. 이야기를 했었죠. 네. 물론 촬영하고 좀 이따가 영상이 올라가긴 했지만 왜냐면 그때 바로 직전 실거래가 찍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금액이든 간에. 근데 호가로 나온 게 5억에서 8억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단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탁탁탁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잠실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죠. 네. 뭐 입지는 참 좋긴 하지만 좀 심한 것 같다. 왜냐면 바로 직전에 24편 기준으로 네. 호가가 25억이었는데 바로 30억에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말 하기 무섭게 시간 지나자마자 실거래가가 35을 찍었어요. 진짜요? 네. 잠실에서 24평이 35을 찍었다고요? 네. 7월 초에 와. 바로 그러면 이제 제가 고평가라고 했는데 뭐 실거래 벌써 찍혔잖아요. 또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실거래가를 또 잘 들여다보면 그게 7월 초예요. 그 이후에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거래가 사실 7월에 거래한 게 아니지. 그 전전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 뜨거웠을 때 그때 그걸 지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매물 검토해 보잖아요. 네. 매물 얼마에 나오는 줄 알아요? 뭐 중간층으로 해서 제가 봤는데 한 28억쯤 나옵니다. 이제 그것보다 높게는 안 나오네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2억 싸게 사는 거거든요. 2억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단기간 호가가 급등하는 그런 시기에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면 다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모든 아파트가 뭐 고평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나오고 있는 지금 매물의 추이 이제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28하고 내려왔으니까 제가 한 말을 인지하고 금액 내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28억도 아직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거는 이제 아파트마다 다르다고 봐요. 지금 이 예시는 이제 잠실 S였지만 네. 이거 말고도 지금 실거래가랑 매물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곳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 거래는 없는데 매물만 지금 덩그러니 높게 나와 있는. 네. 근데 그거는 입지평가를 좀 해봐야 돼요. 저는 일부 아파트는 여전히 고평가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일부 아파트는 이게 다시 좀 제자리에 돌아오니까 적정선을 왔네 라고 생각하는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야 너는 아직도 너무 저렴한데? 라고 생각하는 아파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것만 따지면 선택을 아예 못할 거라고 봐요. 그것보다는 여기의 입지가 왜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입지랑 또 한 칸 아래 클래스랑 위에 클래스랑 비교했을 때 현재 적정한지, 그게 어떤 곳이 거품인지 이런 것들을 입지 평가를 통해서 가격을 같이 봐줘야지 가격만 놓고 얘기하는 건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조심해야 하는 아파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너무 단기간에 오른 아파트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 걸 떠나서 조금 더 러프하게 보면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 많은 게 청약 아파트예요. 네. 청약하는 아파트. 근데 청약하는 아파트의 가격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관심은 많은데 왜 새롭게 지어지니까 이게 뭐 지어지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좀 외곽에 지어도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격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잠실 르엘 같은 아파트 요즘 핫하거든요. 요새 완전 난리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걱정할 필요는 없죠. 뭐 로또죠, 로또.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서울이 아닌 그 다른 지역들, 뭐 경기도, 뭐 지방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재밌는 게 이미 거기도 이미 구도심이 완성되어 있어서 새롭게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구도심에는 지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핵심지는 재건축만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외곽에 짓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도 평촌은 못 지어요. 그러니까 평촌 외곽에 지어요. 그러니까 비평촌이죠. 네. 인기가 없는 입지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제 안쪽은 못 들어오니까 김포에 뭐 약간 땅이 남아도는 뭐 그런 곳에 짓거든요. 실제 최근에 김포에 분양 하나 했는데 바로 옆에 아파트가 하나 탁 역세권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분양을 했거든요. 얼마를 높게 분양했냐면 1억 5천 높게 분양했어요. 좀 비싼 거는 2억 정도. 근데 입지가 여기가 더 좋거든요. 연식은 당연히 새로 짓는 게 조금 더 새 거긴 하지만 입지가 안 좋은데 2억을 넘게 분양을 하면 그걸 누가 받냐는 거거든요. 완전 대검이 분양 났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누군가 또 받았어.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고평가인데 그거를 청약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아는 지인이 이제 부산에 네. 최근에 핫했던 분양 단지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저기 제성동 쪽에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제 남천동 쪽에 있었는데 제성동 쪽에 좀 큰 평수 분양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서울세평은 딱 정가에 분양을 했는데 큰 평수는 평당가를 훨씬 높여놨더라고요. 원래 평당가가 평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의도적으로 큰 평수에다가 조금 뷰가 나온다거나 약간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금액을 막 너무 높여놨어요. 제가 보자마자 야 이건 완전 고평가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고 야 인마들 진짜 분양 잘했네. 진짜 와 분양의 신들이네. 사실 결과 얘네들 진짜 돈 잘 벌겠다. 옛날부터 내가 모니터링 했던 시행사였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진짜 기가 막히게 분양을 했고 완판시켰어요. 간당간당하게. 부산 근데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완판했다고요? 네, 서울세평이 100대를 넘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사안을 뭐라고 했냐면 그 큰 평수 그거 하지 말고 남천동에 있는 걸 해라. 남천동이 분명히 더 비싸게 나오긴 할 건데 그 비쌈의 정도는 입지 평가를 해보면 얘가 이 가격이면 이거는 저렴한 거다. 입지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뭐냐면 청약 분양도 입지에 따라 금액 평가가 완전 달라져야 돼요. 무조건 비싸다가 아니라 이 입지 대비 싸구나, 이 입지 대비 비싸구나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지 평가를 못하면 가치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약 단지는 어렵기 때문에 좀 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청약 말고 또 네. 그냥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서도 네. 좀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입지가 좋지만 그 입지만 믿고 너무 과하게 호가로 나온 매물을 매수하는 거는 주의해야 된다. 특히 거래는 없는데 매물 호가가 5억 이상 딱 찍혀있다. 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재건축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안전진단 수준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곧 신축이 될 것처럼 너무 고가에 높여놓은 거를 사면 저는 그 기대 심리로만 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보거든요. 신축도 아니고 네. 신축이 될 가능성도 지금 이제 너무 초단기고 심지어 안전 마진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신축만큼 그 프리미엄을 지금 다 측정해버린 단지들 이런 단지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네. 그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구축 중에서는 입지가 안 좋은데 급하게 또 따라오르는 아파트가 또 있어요. 이런 아파트는 좀 주의해야죠. 좀 걸러야 돼요. 특히 이제 지금보다 예전에 그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과거 이제 우리 급등장 때 네. 그때 그냥 아파트면 다 오르던 시절 그때 입지가 정말 별론데 오버슈팅 됐던 단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지를 보면 예전 금액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5억이었으니까 지금은 3억이니까 2억 정도 더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자체가 거품이었다고 보거든요. 얘 진실은 원래 4억이 맥스였다. 지금 1억밖에 안전마진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도 입지가 별론데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급하게 좀 갭을 메운 단지들 그런 단지들은 주의해야 된다. 근데 입지가 별로라는 게 한 어느 정도 급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도시든 간에 중간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부산 같은 경우는 평당 4,000대 하니까 2,000대 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억대가 많으니까 뭐 5,000대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눈높이 낮추면 한 3,000대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관악구 누가 봐도 중앙보다 약간 내려가 있어요. 근데 관악구에서도 인기가 좋은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입지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관악구에서 그 정도의 지역을 찾아보면 봉천동이 나오고 봉천동에서 그나마 단지수가 크면서 사람들 선호도가 있는 단지를 찾아보면 뭐 예를 들면 관악 드림타운 같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이 아파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면 생각보다 잘 회복해가지고 옛날 고점 가까이 왔어요 이미. 네. 특히 24평은 거의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을 평가할 때 입지가 무조건 안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평균치보다는 서울보다 중앙보다 낮긴 하지만 관악구 내에서는 상위 10% 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똑같은 관악구인데 그중에 10%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관악구도 크잖아요. 네. 거기서 하위 50%로 가면 걔네들은 회복을 조금밖에 못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 회복하는 것 자체가 섣부르다라고 판단하거든요. 더 먼저 가야 될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방금 얘기했던 관악 드림타운 같은 경우도 조금만 자세히 보면 24평은 지금 그 전고점 회복했는데 네. 33평은 지금 한참 밑에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요. 네. 33평이 저평가거든요. 근데 급지를 낮춰가지고 24평 조금 적게 올랐다고 그런 24평을 사는 것보다 이런 거 33평을 사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좀 쳐낼 거 쳐내고 선택할 거 선택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에서도 또 조심해야 할 것들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미래의 신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고, 미래의 신축 단지보다 비싸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도래하면 그걸 넘어가는 순간들이 무조건 옵니다. 예를 들면 잠실 L스가 있고 잠실주공 5단지가 있으면 5년 전을 돌아가면 평당 금액 자체가 똑같은 33평이 있었을 때 매가가 잠실 S가 여기 있었고 잠실주공 5단지 여기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단계가 올라가면 이 순간이 와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이 순간이 와요. 네. 근데 여전히 조합 설립 단계인데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걔네 그럼 고평가된 거네요. 이건 문제가 있죠. 이거는 이제 기대 심리만 가지고 너무 그 미래 완성도 그림을 빠져 있는 거죠. 10년 지나도 아직도 안 될 건데 그 프리미엄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좀 더 올라가는 건 당연히 맞는데 네.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재개발은 신축 아파트보다 재개발은 무조건 낮아야 돼요. 이거는 재건축도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은 입지가 재건축보다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약간 인프라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만큼 안전마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전마진이 거의 없는 재개발 구역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걸러내야 되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입지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아 보이는데 네. 그래도 조금 오른 것 같다. 네. 이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아파트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런 아파트를 완벽하게 평가하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고점을 판단하는 건 너무 어렵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33평이 대부분 10억이 넘어요. 근데 이제 10억이라는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크잖아요. 네. 옛날에는 10억이 아니라 5억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금액만 놓고 보면 이야 이거는 진짜 판단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네.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바로 위에 상방, 바로 밑에 하방을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가 10억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한 3천만 원 더 주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33평인데. 네. 그럼 그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예전부터 나랑 시세가 똑같이 가고 있는지, 이 친구가 최근에 정체되어 있는데 지금 내게 얘를 역전해버렸네? 그러면 난 얘를 못 살 것 같아요. 네. 불안해서. 고평가됐다고 생각 드니까. 그리고 이제 또 불안하니까 밑에 것도 확인해봐요. 3천만 원 저렴한 거, 5천만 원 저렴한 거. 혹시 이 아파트가 내 아파트 가격만큼 올라왔으면 내 아파트가 저렴하다 판단될 거고, 그 반대라고 하면 고평가라도 판단될 거고. 근데 저는 불안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상방과 하방을 한두 개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상방 50개, 하방 50개를 체크합니다. 아, 50개씩이요? 그럼 100개죠. 100개를 체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와,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게 이게 딱 위치가 어디쯤에 있고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이다라는 게 딱 나옵니다. 누가 지금 치고 나가고 있고 누가 못 치고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윤곽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야, 이 정도면 해도 되겠다. 만약에 내 아파트가 고평가라면 내 것만 고평가가 아니라 이 100개가 다 고평가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둘 다 같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면. 근데 보통 내 것만 올라가고 나머지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상방, 하방을 제대로 체크해 본다고 하면.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마음이 안심이 놓이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뭔지 알아요? 옛날 21년 고점으로 가볼까요? 상방, 하방 다 체크해 봤는데 다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다 떨어졌거든요. 그럼 방금 이 하나만 체크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외부 요소들을 좀 봐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물가 상승률, 금리 변화, 그거에 의해서 결국은 아파트 상승률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상승률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하는 거죠. 방금 얘기한 건 상대평가를 같이 해본 거고요. 네. 아파트끼리. 그게 아니라 다른 지표를 가지고 절대평가 해보는 거예요. 아파트가 연평균 20%씩 올라간다?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 반대로 연평균 10년 동안 2%밖에 못 올랐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 물가 상승률이 뭐 그거보다 높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최저임금 상승률이 5% 이상 되거든요.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적정 수준만큼은 움직여야 된다. 근데 그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게 저는 입지마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입지별 적정 수준만큼 가는지를 같이 크로스 체크를 보통 해보죠. 이 두 가지를 해보면 안심이 놓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렵죠. 네. 설명만 들어도 어렵죠. 근데 그래도 조금은 뭔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이제 고점을 잡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 그 기준이 이제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 4개, 5개일 수도 있는데, 그 많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모든 아파트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입지별 그 기준이 달라지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같은 입지에서는 똑같은 기준을 평가하겠죠. 근데 또 입지가 내려오면 또 요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평가할 거고, 그러면 아파트 안에서도 같은 다른 입지끼리도 어디가 고평가다 저평가다가 좀 윤곽이 나오거든요. 이게 완벽한 타임을 못 잡지만 아까 뭐 절대평가도 해보고 상대평가도 해봤는데 둘 다 합격이야. 그러면 좀 더 안심 놓일 거 아니에요. 주식도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부동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 기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정교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겠죠. 그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더 그 기준을 보수적으로 만들어 갈 거냐. 거기에 따라 이제 실패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보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의 상방 50개, 하방 50개를 비교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별 고평가 단지들 이런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까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